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구혜림입니다. 첫 순서는 그 인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 가까이톡 시간인데요. 오늘은 밝은 에너지와 함께 파워풀한 가창력의 소유자 가수 다현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불어라 바람아의 다현 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이 밝은 텐션이 어디로 사라지신 거죠? 그러니까 떨려가지고. 시작하니까 갑자기 확 이렇게 텐션이 낮아진 것 같은 느낌인데요. 편안하게 함께 저와 이야기하면서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느낌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가수분 모셨으니까요. 음악을 쭉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서 이 가수 활동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시작점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때는 이제 습기가 없어가지고, 어렸을 때는 이제 못 나서고 있다가, 이제 나이 먹고 늦게 이제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제 무대를 한번 섰는데, 너무 가슴이 떨리고 그런 게, 좀 자신감을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힘이 먹어가지고 계속 이제 무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그 꿈만 간직하고 있다가 10년 전에 이제 무대에 딱 섰는데 그때 굉장히 감흥을 많이 느끼셨나 보군요. 네네. 어렸을 때는 숨어서 했어요. 혼자. 그러면 10년 전에 그 무대는 어떤 무대에 섰던 거예요? 그 지역 행사였는데, 누가 대신 좀 올라갈 수 있냐 해가지고 우연찮게 그냥 한번 올라간 게 계기가 돼가지고 쭉 하고 있어요. 그럼 10년 전에 지역 행사 무대에 네. 어쩌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가수분이 거군요. 있었어요. 예. 네. 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10년 동안 쭉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어쩌다가 시작했다고 하지만 음악을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열정이 쭉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계속 활달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소개를 해주시죠. 지역 행사 같은 거 많이 나가고요. 음악 활동 계속 하고 있어요. 노래. 네, 그러니까 음악 활동, 음만 내가지고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네. 음반 활동 쭉 하고 있으시고, 그 음악을 가지고 지역 행사도 전국 곳곳으로 다니고 있으신 거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10년 동안 쭉 지금 음악을 하고 있으신데, 음악이란, 이 노래란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다현님을 계속 음악의 세계로 이끌게 하는지 음악의 매력이 뭘까요? 그 노래 이제 제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가수분의 이제 노래도 간간히 하잖아요. 근데 그 상상을 해요. 항상 그 노래 가사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인공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노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설렘도 있고, 뭐, 슬픈 일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좀 매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노래. 그러니까 그 노래에서 여러 감정이 느껴진다는 거군요. 말 그대로 희노애락이 다 느껴지는 그런 부분을 음악의 매력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뭐 전국 곳곳으로 행사도 다니고 또 음반 활동도 하고 있고 하시다 보니 여러 가지 좀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그냥 호응을 잘 받을 때, 항상 뿌듯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또 무대에 서셨잖아요. 거기서 또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있다고 들어가지고요. 거기에서는 제가 이제 경험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아가지고 좀 실수를 좀 한 것 같아요. 예.
괜찮습니다. 그 좀 에피소드니까 말 그대로 지나고 나면 또 다 괜찮아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경험이 축적되면서 지금의 다현님을 만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 또 음반을 냈다고 하시니까 이 음악에 대해서도 홍보 겸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음악일까요? 저는 이제 세미 트롯인데요. 조금 댄스 풍이에요. 그래서 사랑 노래, 그러니까 사랑을 이제 바람아 불어라 바람아가 이제 사랑을 이제 불러 일으키는 사랑을 더 크게 이제 그런 이제 가사가 이제 들어가 있는 곡인데 춤도 같이 댄스도 같이 추는 곡이에요. 그니까요. 오늘 오셔가지고 원래 춤추려고 하셨다고. 춤추려고 무대 의상 입고 왔는데 춤은 안 춰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춤을 못 춰서 좀 아쉽지만 춤 대신에 저희가 또 음악을 들어볼 수 있잖아요. 혹시 짧게 노래 한 소절 가능하실까요? 네. 근데 음악이 없어가지고 될래나 모르겠는데. 예. 세차게 힘차게 몰아치거라. 비바람 함께 와도 너 하나쯤 못 품으랴. 예. 오, 진짜 약간 사랑이 국악풍도 약간 들어가 있고요. 예. 불어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국악풍이 들어있다고 하신 거는 불어라 뭐 이런. 그런 박자감에서 느껴지는 건가요? 이제 깽가리 소리도 음악에 깽가리 소리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국악의 그런 느낌이 가미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좀 전통적인 음악 선호하시는 분들은 요 트로트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어라 바람아, 정말 사랑이 불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노래인데요. 자, 이렇게 또 음반도 내셨고 하다 보니 앞으로의 또 가수로서의 여정이 길게 남아있을 것 같은데 이 가수로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목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하고 노력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은 것이 목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또 가수 활동을 위해서 철저한 뭐 연습, 그다음 준비 이런 것들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냥 운전을 좀 많이 하고 다녀요. 그래서 운전하면서도 노래 연습 많이 하고 또 음악실이 있는데 그 동호회 이제 음악이 좋은 사람들의 동호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연습 많이 하고 뭐 행사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연습, 역시 연습만이 살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또 활동 계획도 궁금합니다.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주시면은요. 뭐 열심히 연습해서 뭐 사랑받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연습과 함께 앞으로 더욱더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뭐 앞으로 음반 계획이나 아니면은 뭐 행사들도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아니 5월 달에 또 많이 몇 군데 잡혀 있고요. 예. 음반은 따로 뭐 계획 아직은 없으시고요? 아직은 이제 조만간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생각도 하고 있으시고 현재 이 지금 불어라 바람아라는 노래를 전국적으로 알리시기 위해서 또 행사 곳곳에 방문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이야기 아니면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모든 관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받을 수 있는 가수 다현이 되겠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의 사랑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가수 다현님 사랑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가수 다현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김효빈 아나운서의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이 경제 이슈들을 재미있고 쉽게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효빈 아나운서 첫 번째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첫 번째 주제로는 인천공항의 국제 여객수 세계 3위 기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이 지난해 국제여객수 기준으로 전 세계 공항 중 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해 인천공항을 이용한 국제여객수는 무려 7,067만 명으로 개항 이후 처음으로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기록인데요.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하다라고는 예전부터 듣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인천공항의 국제 여객수 이렇게 증가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뭘까요? 네, 가장 큰 이유로는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는 추석과 연말 연휴 기간 여행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여기에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등 가까운 지역을 오가는 단거리 여행객이 많아지면서 여객수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제 여객이 전년 대비 26.7%나 증가했는데요. 이는 세계 상위 5개 공항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네, 요즘 정말 체감이 되는 게 공항에 가보면 출국하려는 분들로 줄이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대기 시간도 굉장히 길어서 3-4시간 전에는 가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자, 성장세도 엄청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천공항 외에 다른 공항들의 사정도 궁금한데 다른 공항들은 어떨까요? 네, 국제 여객 1위를 기록한 공항은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항공이고요. 그리고 2위는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이 차지했습니다. 인천공항은 홍콩의 칡라콕 공항과 중국 상하이 공항을 제치고 세계 3위를 기록했는데요. 아시아를 대표하는 허브 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네, 1위가 두바이 공항이네요. 두바이 환승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도 1위를 기록했구나라고 지표로도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올해에는 이러한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떨까요? 네, 올해에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 1분기에도 이미 1,860만 명의 여객을 처리하며 1분기 기준 개항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연간 여객 수가 개항 이후 최초로 7,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에도 많은 분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인천국제공항 앞으로의 전략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인천국제공항은 앞으로 디지털 전환과 항공 인공지능 혁신, 그리고 공항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관문으로서 인천공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 앞으로의 발전을 더욱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 주제로는 바로 유통업계의 VIP, 마케팅 경쟁입니다. 최근 저출산이 장기화되면서 한 명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소비층이 증가했는데요. 바로 VIP, 즉 아주 중요한 아기라는 뜻을 가진 소비층인데요. 유통업계가 이들을 사로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마케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VIP가 아니라 VIB, Very Important Baby의 약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유통업계가 이 VIB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롯데백화점 인천점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최근 1년 동안 3층 키즈관을 대대적으로 리뉴얼해서 킨더 유니버스라는 프리미엄 키즈관을 개장했습니다. 이곳의 규모가 무려 1,000평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1,000평이면은 굉장히 넓은 공간을 이 키즈관을 위해서 할애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곳에 어떤 브랜드들이 입점을 해 있을까요? 네, 글로벌 브랜드인 나이키 키즈와 마리떼 키즈 등 총 30여 개의 유명 브랜드가 들어가 있고요. 특히 아이와 부모 고객들이 안락하고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인테리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공간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키즈관이 크게 확장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이건 단순히 키즈 관련 상품 때문만이 아닌데요. 실제로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키즈 제품을 구매한 고객 10명 중 9명은 다른 상품군에서도 추가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즉 키즈관이 백화점 전체 매출 상승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어딜 방문할 때는 약간은 번거로움이 들잖아요. 그래서 키즈관을 아주 좋게 만들어서 아이를 위해 방문을 했다가 가족 전체가 소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킨더 유니버스에서 키즈관 내부에는 키즈룸과 포토월도 있고요. 그리고 아기 침대가 있는 패밀리룸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구슬 아이스크림, 추러스, 소떡소떡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갖춘 메뉴도 많아서 온 가족이 함께 쇼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어떻게 방문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백화점 방문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밖에도 다른 업종들에서 관련된 마케팅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최근 편의점에서도 이제 어린이 전용 상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CU는 2세에서 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키즈 전용 저염 저당 스낵인 인절미 쌀과자와 구운 쌀과자를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전용 라면 핑크퐁당 라면을 출시해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출산 시대다 보니까요. 이렇게 프리미엄화된 아동 시장이 점점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트렌드 계속해서 좀 심화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VIB를 위한 다양한 프리미엄 상품과 서비스가 유통업계 전반에 걸쳐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준비하신 세 번째 경제 이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 대기업 신입도 이직 준비를 하는 변화하는 직장 생태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대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조차 입사 1년도 되지 않아 이직을 준비하거나 실제로 퇴사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시간 중에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채용 정보를 찾아보는 근무 중 이직 준비도 늘고 있어 기업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대기업에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시대가 바뀐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재직 중인 직원 10명 중 1명은 근무 시간에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기업 입사 1년차 신입사원의 경우 30%가 1년 안에 이직을 고려하거나 퇴사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연봉은 높지만 비전이나 조직 문화에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더 나은 곳으로의 이직을 위한 도약 꿈꾸고 있는 청년들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꽤나 충격적일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들을 좀 감지할 수 있을까요? 네, 많은 기업들이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많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LG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위한 맞춤형 온보딩 교육, 현장 멘토링, 간담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포스코는 신입사원 전원을 대상으로 1년간 OJT, 즉 직무 현장 훈련 과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MZ세대는 단순히 연봉만 가지고 만족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점들이 이렇게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대표적으로 업무 강도와 워라밸, 그리고 조직 문화, 성장 가능성 등 비전과 소통이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기업 HR 담당자는 회사에 애정이 없는 신입사원들이 이직 사유를 밝히지 않고 조용히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는데요. 이른바 조용한 퇴사, 조용한 이직이 트렌드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기업들의 대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전문가들은 연봉보다 중요한 것이 조직에 대한 만족감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단기 복지보다도 장기적인 소통 구조, 그리고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문화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세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빈 아나운서의 경제톡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노무아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한 3주째 토호구역 관련된 소식 정말 꾸준하게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토호구역 관련해서 변경 지침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변경 지침 관련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화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좀 이해하기 어려웠었는데요. 변경된 소식까지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집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정부와 서울시가 21일 발견한 토호구역 업무 처리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방식에 매도뿐만이 아니라 임대도 허용한다고 밝혀준 건데요. 이렇게 되면서 종전 토호구역 내 매수자들의 처리 방식을 놓고 좀 많은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제도가 하나 나올 때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변경까지 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혼란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혼란을 겪고 있나요? 네, 이제 종전에는 6개월 혹은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해야만 주택 매수가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도에 있던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기존 매수자에 대한 임대 허용 소급 범위를 놓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앵커님, 혹시 잠삼대청, 아병 옥성이란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사자성어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 왠지 각 지역의 앞에 이름을 딴 것 같은데 사실 들어보진 못했었어요. 네, 제가 발음을 사실 꼬아서 했는데도 잘 알아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를 줄여서 아벼, 목성, 그리고 잠실, 삼성, 대청, 청담을 줄여서 잠삼대청,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서 쓰이는 용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서울의 대표적인 토호구역은 원래 대부분의 관할구청에서는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매수 허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무주택자거나 아니면 기존의 보유주택을 모두 매도할 그런 무주택 예정자들만 매수가 가능했던 건데요. 특히 강남구와 송파구, 양천구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성동구에서는 6개월 이내에 매도하겠다고 밝혀야 허가가 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 규제가 굉장히 강하긴 했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러한 변경 지침이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한데요. 당초 강남구는 토호구역 주택 구입 시 1년 내에 매도가 원칙이지만 제한적으로는 임대를 허용을 해줬었습니다. 반면 서초구는 임대까지는 허용을 하지만 그 기간이 6개월로 상당히 짧았었고요. 용산구는 지방주택 거주자에 한해 토호구역 주택 추가 취득 사유를 입력하면 임대를 허용을 했었습니다. 반면 송파구는 아예 임대 자체가 불가능했는데요. 이처럼 각 구마다 허가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역차별이다 이런 논란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국토부와 서울시는 21일 발표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 혹은 임대하는 경우도 허가를 내주도록 이렇게 지침을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않는다 해도 토호구역 내 주택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허가 조건이 대폭 완화된 것이죠. 네,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냥 들었을 때는 조건이 완화가 됐으니까 더 깔끔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된 걸까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주택을 매도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국토교통부 관계자 말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제의 목적은 매수할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주택의 경우에는 갭 투자 방지를 위해 2년의 실거주 업무를 뒀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 처분 방식에 대해서는 토가 업무 훈령에도 매매와 임대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 토호제 지정 당시에 집값 잡기와 투기 방지를 위해 일선 지자체들이 애초에 원래 훈령보다도 조금 더 강력하게 제도를 운영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 주택을 매도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한 중개사무소 대표가 이런 사례를 전달해 주셨는데요. 기존의 주택을 10채 보유하고 있던 매수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기 위해 보유주택을 모두 처분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 1년 내 처분 조건이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값도 못 받고 굉장히 좀 무리해서 집을 팔았는데 앞으로는 임대가 허용이 된다고 하니까 매수자가 매우 황당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제도가 변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좀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제도적 시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 또 다른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너무 잘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사례와 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정책이라는 것이 항상 모든 사람의 사연을 고려하면서 바뀔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소급 적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기존 주택을 1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매수자들에게까지 이번에 완화된 기준을 좀 소급해서 적용할 것인지 그 여부가 아주 핫한 주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일단 강남구와 송파구 담당자의 경우에는 이미 집을 판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갑자기 기준이 바뀐 만큼 처분 시한인 1년이 지나지 않고 아직 매도 전이라면 임대를 놓는 걸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처분 기한인 1년 중 6개월이 지난 매수자들에게까지도 이 임대 전환을 허용해야 할지 그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겁니다.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처분 기한인 1년이 넘지 않도록 집을 팔지 않고 버티신 분들은 이제 이행 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까지도 임대 방식을 허용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명확한 해석이 중요해지는 거죠. 네,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오가는 금액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제도가 명확해야 할 것 같고 이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스란히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해석에 따라서 누구는 혜택을 보고 또 누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누군가는 그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모두 팔아야 하는 반면 자금의 여유가 있고 기존 주택을 팔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2년의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 버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도 임대를 허용해야 할지 그 방침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강남권 일각에서는 보유주택의 임대가 허용되면서 토호제의 위력이 오히려 반감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토호제 매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토호세 매수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갭 투자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 임대 허용으로 오히려 좀 자금이 여유로운 다주택자들의 매수 기회가 오히려 확대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다른 의견도 있는데요. 다주택자들은 원래 8에서 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 부감 때문에 보유주택을 팔지 않는 한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토호구역 내 주택 매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얘기도 전해주셨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수세가 그렇게 우려할 만큼 강화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 거죠. 이렇게 오늘은 지난번 소식과 이어서 토호제 지침의 변경 소식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네, 토호구역의 방침 변경이 됐는데요. 이 변경으로 인해서 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이 제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무 아나운서와 마켓 트렌드 함께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 어디 갈까 시간 박하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인 아나운서 이제 벚꽃이 다 저물었어요. 그러니까요. 구경 좀 하러 가셨나요? 저는 근처에 이제 중랑천이 있는데 그 근처에 벚꽃 막바지에 겨우겨우 이제 벚꽃 보러 갔습니다. 아, 막차 앵커님은? 타셨군요. 네. 보러 가셨나요? 아, 벚꽃? 저는 못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진짜요? 이제 다 떨어지고 푸른색이 되었더라고요, 나무가.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다른 꽃을 보러 갈 곳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너무 기대되는데요. 어디인가요? 네, 예전에 휴에리 유채꽃 축제가 열렸어가지고 그때 어디 갈까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휴에리로 떠나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채꽃이 아니라 수국인데요. 오색빛깔 수국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휴에리 봄 수국 축제로 즐겨볼까 합니다.
먼저 휴에리 자연생활공원에 대해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요.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죠. 수많은 꽃들과 한라산 풍경이 더해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꽃 정원입니다. 매년 수차례 유채, 매화, 수국, 동백 등 꽃 축제들이 다양하게 열리고 있고요. 계절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서 매번 다른 감동과 분위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 휴에리는 농림축산부 주관 제주도 유일 대한민국 우수관광지 20개 업체에 선정이 됐기도 했고 제주 관광대상 수상 및 제주도 우수관광지에 연속 6회나 선정된 곳입니다. 네, 휴에리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또 수국 같은 경우엔 제가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 찍기에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수국은 언제 피나 궁금했었는데 지금 가면 수국하고 예쁜 사진 찍을 수 있는 걸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 휴에리에서는 4월 18일부터 이 축제를 개최했는데요. 6월 15일까지 약 2달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정성스럽게 키운 다양한 수국을 온실과 수국정원 등 공원 곳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주도민과 상충객에게 인기 있는 봄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온실에서 다양한 수국을 올봄에 가장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요. 여름 수국과 유럽 수국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늦여름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전년도보다는 더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신혼여행, 웨딩 스냅, 우정 스냅 등 인생 사진 찍기에도 좋은 장소로 인정받은 제주 여행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국 같은 경우에는 사진으로 봐도 정말 예쁘지만 실제로 봤을 때 정말 더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실물 영접하러 떠나고 싶은데요. 혹시 요금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요금도 아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성인과 청소년, 어린이별로 개인과 단체일 때 요금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성인은 13,000원이고요. 성인 단체일 경우에는 9,000원, 제주도민은 8,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때 단체 요금은 20명 부터 적용되고요. 그리고 도민 할인의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 주셔야 하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11,000원, 청소년 단체는 8,000원, 도민일 경우에는 7,000원이고요. 또 어린이 요금도 따로 있는데요. 그런데 8월 31일까지 초등학생 어린이까지는 무료 입장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에리는 여러 해 전부터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제주도 내 장애인단체, 보육원, 양로원 등 축제 때마다 무료 입장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전 예약은 필수이니까 미리 예약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영 시간도 지금 하절기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돼서 오후 5시 30분이 입장 마감이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에 방문을 하면은 뭔가 수국과 함께 예쁜 인생사진 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화창할 때 가면은 사진이 정말 잘 나와가지고 프로필 사진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가시는 분들 반응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전 시간대에 특히 자연광이 좋아서 인생샷 건지기에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또 새롭게 AR 필터 기능이 추가된 포토월이 있다고 해요. 포토월은 다채로운 수국 조형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AR 필터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스냅 사진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네, 오전 시간대에 자연광을 받으면 잘 나온다. 꿀팁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도 건졌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체험들도 하고 가셔야겠죠. 체험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휴에리 공원은 이런 꽃 축제들 이외에 이제 상철 프로그램들을 늘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동물 먹이 주기 체험이 있습니다. 도심 속에 보기 어려운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미니 돼지, 산토끼, 염소, 말, 흑돼지 등 이런 동물들에게 직접 먹이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토끼들이랑 미니 돼지들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한번 꼭 보고 싶었는데요. 아이들 데리고 이런 체험까지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놀이 체험도 있습니다. 굴렁쇠 체험, 돌탑 쌓기, 투호 던지기, 고리 던지기, 널뛰기 등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는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놀이들을 이렇게 접하게 할 수 있고 어른들에게도 옛 추억을 다시금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화산송이 맨발 걷기 체험도 운영 중입니다.
화산송이는 철분과 미네랄 성분이 많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이 화산송이 올레길을 걸으면서 발의 피로도 풀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고요. 이 맨발 체험 후에 시원한 한라산 화산 안반수를 이용해서 계곡물에 발도 담그고 휴식도 취할 수 있고요. 자연석을 따라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발까지 말리실 수 있습니다. 네,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연도 마음껏 즐길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제주 휴에리공원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가는 방법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먼저 차량으로 가는 방법 먼저 말씀드리면요. 차량 이용 시에 내비게이션에 휴에리를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요. 제주국제공항에서 차량으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는 무료이고요. 버스를 이용 시에는 하래 환승정류소 쪽까지 오신 후에 623번이나 624번 버스를 타면 휴에리 정류장에서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이렇게 공원 안내도도 보실 수 있는데요. 넓은 휴에리 공원에서 수국과 풍경을 온전히 알차게 즐기시고 싶으시다면 이 안내도 참고하면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수국만 보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 힐링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포인트가 휴에리 봄 수국 축제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매력이 넘치는 휴에리 수국 축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아이들 데리고 가서 방문을 해보셔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 또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신다 하는 분들은요. 스냅 사진 찍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화창한 날에 방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하인 아나운서와 어디 갈까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엔 한 주 동안 기술과 경제를 뜨겁게 달군 뉴스를 빠르게 전해드리는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연 아나운서, 오늘은 제가 또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바로 공간 컴퓨팅입니다. 최근 IT 업계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죠.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고 사람과 기계의 인터페이스를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특히 애플, 삼성,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AR 그리고 VR을 넘어서서 공간 지각 기반의 컴퓨팅, 즉 우리가 있는 공간을 컴퓨터처럼 활용한다는 개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공간 컴퓨팅 기술이 어떻고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VR, AR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공간 컴퓨팅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이번 주 가장 주목을 받은 기술 뉴스입니다. 요즘 공간 컴퓨팅에 관련된 내용들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데요. 최근의 흐름들이 어떤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린 소식은요, 바로 애플의 소식입니다. 네, 애플 프로 비전 판매 소식이 있는데요. 지난 2월 미국에 이어서 한국, 그리고 일본, 독일에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간 컴퓨팅 기기 시장을 선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 국내에 출시하고 나서 여러 반응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전에 저는 영상으로 외국인이 길에서 이걸 쓰고 걸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영화에서 보는 게 이 현실에도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저도 이걸 찾아보면서 그럼 직접 쓰고서 걸어 다니는 게 나중에 미래에 이렇게 현실화된다면은 참 신기하겠다 싶기도 하고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저 영화에서는 본 적이 있었거든요. 자, 일단은 국내 시장에서 이 여러 가지 반응들이 저처럼 나왔었는데요. 일단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시장의 반응은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반응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싸지만 신기하다. 그리고 실용적은 아직 고민이다라는 반응이 많았고요. 하지만 국내 스타트업 그리고 콘텐츠 기업들은요. 이 지금 비전 프로에 들어갈 앱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비전 프로용 앱과 콘텐츠 개발을 속속 만들고 있고요. 특히 부동산, 그리고 가구, 의료 시뮬레이션 등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공공 기반 UX 구현하려는 시도들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이 시장에 좀 뛰어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네, 애플 말고도 굉장히 꽤 있는데요. 그럼 메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는요, 메타퀘스트 3를 통해서 혼합 현실 영역에서 애플과 경쟁하고 있고요. 삼성도 마찬가지로 구글과 공동 개발한 XR 헤드셋을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산업용 홀로렌즈 3의 개발을 이어가면서 방위산업, 그리고 엔지니어링 등 B2B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 글로벌 기업들도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이 바꾸는 경제 파트인데요. 자, 이 공간 컴퓨팅 기술, 구체적으로 경제에도 여러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들이 가고 있을까요? 네, 먼저 산업 현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산업 현장에서는요, 디지털 트윈 기술과 결합해서 설비 유지 보수, 제조 설계, 시뮬레이션 등이 활용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 있죠. 선박 엔지니어링 과정에서 XR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작업 효율을 20% 이상 효율식 향상시켰고요. SK 이노베이션도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요, 안전 교육에 혼합 현실 콘텐츠를 활용해서 현장 사교를 줄였다는 내부 분석을 발표했기도 합니다. 네, 저는 XR이 게임을 하는 그런 내용만 상상을 했었는데요. 이 산업용으로도 활용이 되는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이 실전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산업용으로도 활용이 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소비자들의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될까요? 네, 소비자 측면이 제가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궁금했는데요. 그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측면에는요, 교육, 헬스케어, 그리고 이커머스 분야에서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AR 클래스를 활용한 실감형 영어 교육 콘텐츠, 그리고 환자의 뇌 상태를 3D로 시각화한 뇌파 분석 서비스, 가구 배치를 공간에 시뮬레이션 해보는 AR 커머스 서비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네, 또한 공간 기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3D 툴 스타트업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공간 컴퓨팅 콘텐츠도 생태계에서 빠르게 확장 중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현실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저는 이 중에서도 이 가구를 일단 가상의 방에다가 배치를 해보는 이런 서비스가 가장 활용도가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앞으로는 앱 대신에 공간 콘텐츠가 새로운 사용자 경험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요, 저희 용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니까요, 헷갈리기 쉬운 용어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나온 내용들 중에 두 가지 용어들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두 가지 준비해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공간 컴퓨팅입니다. 네, 오늘 계속 다뤘던 핵심 용어죠. 그러면 한 줄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공간 컴퓨팅은요, 사용자의 실제 위치, 움직임, 그리고 시선, 환경들을 인식해서 분석하고요. 디지털 정보를 현실 공간에 위에 융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네, VR 그리고 AR 기술이 모두 포괄하여 IoT 그리고 AI, 클라우드와도 결합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용어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패시스루입니다. 네, 패시스루는요,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패시스루가 뭔가 말씀을 드리면요. 혼합현실 기기에 외부 카메라를 통해서 실제 세상을 보는 방식입니다. 네, VR 기기를 쓰고도 현실 공간을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비전 프로와 그리고 퀘스트 3 등 최신 XR 기기의 핵심 기능으로 작동합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자, 일단은 공간 컴퓨팅은 이 현실을 캔버스로 삼는 컴퓨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패시스루는 그 현실을 이 디지털 속에 녹여내는 창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마지막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여러 가지 기술과 관련된 경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줄 요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 줄 요약은 이렇습니다. 공간 컴퓨팅은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며 기술의 인터페이스를 완전히 재정의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술은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서 새로운 일과 소비의 방식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디지털 환경을 단순히 보는 것에서
공간 속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있었던 AI가 두뇌다라고 본다면은요, 이 공간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손과 눈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산업과 일상, 콘텐츠까지 어우르고 있는데요. 이 앞으로도 저희가 테크노믹스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 빠르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나은 아나운서의 테크노믹스였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톡톡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4월도 끝이 나고 있습니다. 곧 짧은 연휴가 다가오니까요. 기분 좋게 4월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5월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